주간 꿀에 바르셀로나가 UEFA 챔피언스리그 8강 1차전 파리 원정에서 3대2로 승리를 거두면서 준결승 진출에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이번 주에 UEFA 챔피언스리그 8강 1차전 4경기가 펼쳐졌죠. 4경기 모두 흥미진진했고 빅매치였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재미난 경기는 그렇습니다. 파리 생제르맹과 바르셀로나의 경기였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바르셀로나가 8강에서 파리 생제르맹을 만난다는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약간 짜증났고요.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파리 생제르맹의 현재 감독은 누굽니까?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에요. 바르셀로나에서 선수로서 감독으로서 레전드 아니겠어요? 하물며 감독으로서는 트래블을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에는 바르셀로나에서 넘어간 우스만 덴벨레가 있을 뿐 아니라 스페인에서 넘어간 이강인이나 아센시오 같은 선수들도 있었거든요. 그 얘기는 즉 파리 생제르맹 선수들 감독은 바르셀로나를 잘 알고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여기다가 파리 생제르맹이 바르셀로나를 만나기 직전에 27경기 무패를 기록하고 있었고요. 프랑스 리그앙에서는 2위 브레스트와 승점 10점 차로 1위를 독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분위기가 좋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하물며 바르셀로나가 최근 챔피언스리그 토너먼트에 진출했던 것이 2020-21 시즌인데 그때 16강에서 파리 생제르맹에게 패배했습니다. 음바페가 바르셀로나 상대로 해트트릭을 기록했었거든요. 그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불안하고 짜증날 수밖에 없었죠. 물론 이런 사실 다 차치하더라도 파리 생제르맹엔 누가 있느냐? 킬리안 음바페가 있잖아요. 이번 시즌 24골, 공식 경기 39골, 말 그대로 파괴력을 발휘하는 공격수가 있기 때문에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그만큼 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거든요. 하지만 뚜껑을 열고 보니 바르셀로나가 파리 생제르맹 원정에서 3대2로 승리를 거뒀다는 거 아닙니까? 바르셀로나는 생각보다 더 강했고 바르셀로나 선수들은 용감하고 투쟁심이 넘쳤습니다. 자, 그러면 바르셀로나가 어떻게 파리 생제르맹에게 3대2로 승리를 거뒀는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분 좋게 출발하자고요. 렛츠고! 경기 결과부터 살펴보자고요. 바르셀로나가 파리 생제르맹 원정 경기에서 3대2로 승리를 거뒀는데 이 경기는 경기 초반부터 파리 생제르맹이 흐름을 잡고 가는 경기였어요. 파리 생제르맹은 왼쪽에 음바페, 오른쪽에 덴벨레 이 두 명의 선수가 넓게 펼쳐져서 서 있으면서도 수비 라인과 동일선상에서 움직이면서 재빠르게 안쪽으로 들어와서 공격을 전개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르셀로나가 약간 당황하는 모습이 경기 초반에는 있었죠. 하지만 버텨내는 데 성공을 했고 그 가운데 선제골을 기록한 쪽은 바르셀로나였습니다. 전반 37분에 오른쪽에서 라민 야말이 정말 기가 막힌 크로스를 올려줍니다. 수비라인과 골키퍼 사이를 가로지르는 크로스. 그 가운데 레반도프스키가 세도하면서 해결하려고 하니까 돈나룸마가 나오면서 처리한다는 게 제대로 처리가 안 됐거든요. 그리고 흐르는 볼이 하피냐 앞쪽에 왔고 하피냐가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피냐가 선제골을 기록하는데 성공하는 거죠. 하피냐가 2022년 여름 리즈에서 바르셀로나로 이적한 다음에 이 경기가 자신의 챔피언스리그 11번째 경기예요. 지난 시즌 5경기, 이번 시즌 6경기. 그 11경기 만에 챔피언스리그 데뷔골을 넣게 된 겁니다. 하피냐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좋은 골이 아닐 수 없죠. 그리고 수비라인에서 안정감을 유지하면서 결국은 전반전은 1대0으로 바르셀로나 리드로 막을 내리게 되는 거죠. 사실 말씀드렸다시피 왼쪽에 음바페, 오른쪽에 덴벨레는 매서웠어요. 하물며 왼쪽 풀백인 누누 멘데스가 음바페를 보좌를 했고 그리고 오른쪽 메짤라인 이강인이 오른쪽으로 빠지면서 덴벨레를 보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측면 쪽에서의 스피드라든가 공격은 매우 매서웠는데 중앙에서 아센시오가 한 게 없었어요. 아센시오는 전반전에 위력적인 슈팅 하나? 그거 외에는 공격적인 기여도가 너무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반 시작과 동시에 아센시오가 빠지고 바르콜라가 들어갔고 그러면서 파리 생제르맹의 공격이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48분 우스만 덴벨레가 동점골을 넣는데 성공을 합니다. 나는 이 친구를 잘 알아. 도르트문트, 바르셀로나, 파리 생제르맹에서 뛰는 걸 쭉 지켜봤어요. 이 친구가 이런 슈팅 때리는 친구가 아니에요. 디딤발이 흔들렸기 때문에 슈팅의 정확도가 올라가 버렸어. 디딤발이 미끄러졌다니까? 그리고 이 친구는 눈치가 없어. 매번 느끼는 건데 우스만 덴벨레는 눈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올 시즌 우스만 덴벨레가 리그에서 한 골, 딱 한 골이에요.
근데 올 시즌 공식 경기 두 번째 골을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친정팀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넣는단 말이야? 눈치가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있나. 여하튼 덴벨레의 골로 파리 생제르맹의 공격은 불이 붙기 시작했고, 그리고 3분 뒤에 비티냐 선수가 역전골을 얻는데 성공을 합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이강인부터 시작한 것이 덴벨레를 거쳐서 비티냐에게 연결이 됐고요. 비티냐 선수가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를 잘 빠져 들어가면서 역전골을 넣는데 성공을 한 거죠. 순간적으로 집중력이 떨어졌던 부분, 그 부분을 파리 생제르맹이 너무나 잘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파리 생제르맹 분위기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파리 생제르맹이 이강인을 뺐어요. 그러면서 파리 생제르맹의 경기력은 점점점 내려왔고, 반면에 바르셀로나는 선수 교체를 하면 교체하자마자 골이 터집니다. 일단 페드리가 들어가면서 로빙 패스, 하피냐가 뒷공간 들어가면서 발리 슈팅, 그러면서 동점골이 터지죠. 이 경기의 주인공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하피냐 바로 너라고. 하피냐가 멀티골을 넣으면서 2대2 승부의 균형은 맞춰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76분에 크리스텐센을 투입했거든요. 근데 크리스텐센이 헤더로서 골을 넣었습니다. 크리스텐센의 첫 터치가 그 헤더골이에요. 그러면서 바르셀로나가 3대2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거죠. 그럼 기록을 살펴볼까요? XG값에서 1.28 대 1.90. XG값 보면 아실 수 있겠죠. 이 경기는 바르셀로나가 승리한 게 이상하지 않다는 거예요. 경기 내용도 바르셀로나가 나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점유율은 파리 생제르맹이 약 60%로 앞섰어요. 59%인데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원정 경기다 보니까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는 것 대신 효율적인 공격 전개를 했거든요. 로빙 패스, 롱 패스, 다이렉트한 패스, 이런 패스를 통해서 빠르게 공격을 전개하고자 노력을 했고, 그것이 효과를 봤다는 거죠. 그리고 슈팅 숫자를 보면은 파리 생제르맹이 18개, 바르셀로나가 15개입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말씀드렸다시피 음바페, 덴벨레를 앞서서 공격에 적극성을 띠긴 했습니다. 하지만 바르셀로나의 쿠바르시, 아라우오, 쿤데, 그리고 테오스테겐 정말 뛰어난 수비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파리 생제르맹 입장에서는 슈팅 숫자가 많았지만은 두 골에 멈출 수밖에 없었고요. 바르셀로나는 전체적인 슈팅 숫자에서는 파리 생제르맹보다는 많이 하지 못했지만 유효 슈팅에서는 하나가 더 많았어요. 공격의 효율성이 그만큼 높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동거리를 보면은 바르셀로나가 약 17km, 파리 생제르맹이 약 110km 정도를 뛰었습니다. 차비 감독이 경기 전부터 미드필드의 에너지 레벨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교체 카드 4장을 2선과 3선을 바꿔주는데 모두 소비했습니다. 그만큼 미드필드에서의 에너지를 유지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는 이야기가 되고, 그거는 성공을 했다고 봐야 됩니다. 바르셀로나는 이 경기 승리하면서 5년 만에 챔피언스리그 토너먼트 원정 경기에서 승리를 거뒀고요. 8년 만에 챔피언스리그 토너먼트 원정 경기에서 3골을 넣었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런 기록을 볼 때 바르셀로나가 과거 트래블을 2번 차지했을 때의 그 강인함, 챔피언스리그를 5차례 우승했을 때의 그 강인함을 서서히 되찾는 듯 보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바르셀로나의 야망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바르셀로나의 경기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르셀로나는 차비 감독이 플레이 A를 너무나 잘 짜갖고 나왔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기본 포메이션은 4-3-3 포메이션이지만 수비 시에는 4-4-2 형태로 단단한 조직 수비를 구축을 했고요. 그리고 공격을 전개할 때는 4-2-3-1 형태로 공격을 전개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특히 문도 데포르티브가 이 경기 레반도프스키의 활약에 대해서 극찬을 했거든요. 레반도프스키가 골을 넣지 못한 경기에서 최고의 경기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레반도프스키가 수비 라인을 끌고 내려오는 역할을 상당히 많이 하면서도 공중볼 다툼해주고 부딪혀주면서 공간을 확보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공간 쪽으로 하피냐와 긴도안이 들어가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라민 야말은 볼을 끌고 들어가면서 상대 수비를 흔들고자 노력을 했죠. 먼저 수비적인 측면부터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파리 생제르맹에는 설명할 필요가 없는 음바페와 덴벨레가 있기 때문에 결국 바르셀로나도 측면 수비 자원들이 수비에 집중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쿤데야 워낙에 센터백을 보는 선수니까 수비에 집중하는 모습이 계속 나오면서 음바페를 묶고자 노력을 했고, 음바페를 묶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쿤데가 뚫리더라도 그 뒤쪽에 아라우가 커버를 굉장히 잘해줬죠. 반면에 왼쪽에 칸셀로는 공격 가담을 좀 자제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물론 기회가 생겼을 때는 올라와서 슈팅도 시도하고 그리고 크로스도 올리는 모습이 있긴 있었습니다만, 일단 덴벨레를
막기 위해서 많이 내려와서 플레이를 했거든요. 칸셀로의 수비 쪽에서의 부족함이 좀 드러나는 경기이긴 했지만 그 뒤쪽에 쿠바르시가 커버를 굉장히 잘해줬기 때문에 수비 라인에서의 안정감을 유지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그리고 더용이 부상에서 돌아왔죠. 웰컴백 더용. 네가 필요했다. 더용이 볼을 딱 잡고 돌아서는 순간 중심이 딱 잡히는 느낌이야. 그리고 더용이 있기 때문에 김도환을 공격적으로 쓸 수 있게 됐거든요. 김도환이 코너킥 처리하면서 도움 하나를 기록하게 됐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탈압박이라든가 오른쪽 하프스페이스 침투라든가 정말 날카로운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결국 수비 쪽에서의 안정감, 차근차근 전개되는 빌드업, 여기다가 효과적인 공격 전개까지. 그렇기 때문에 파리 생제르맹의 공격을 두 골도 좀 아쉬워. 두 골도 막을 수 있었어. 순간 집중력이 떨어진 게 아쉬웠어. 여하튼 두 골 실점으로 막아낼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공격 쪽에서는 하피냐 선수가 측면을 벌리는 것 대신 왼쪽 하프 스페이스에서 계속 뒷공간으로 들어가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레반도프스키가 수직적인 움직임으로 수비 라인을 끌고 나오는 역할을 할 때 하피냐가 뒷공간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리고 라민 야말이 오른쪽에서 공격을 전개할 때 김도환이 침투에 들어가는 모습도 상당히 효과적이었고요. 물론 이 경기는 바르셀로나가 파리 생제르맹 상대로 원정 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상대를 상대 진영에 가둬놓고 마구잡이로 두들겨 팬 경기는 아닙니다. 그 대신 상대가 라인을 올릴 때 올리게끔 만들면서 계속 뒷공간으로 들어가고자 노력한 경기고요. 그러면서 골이 터졌기 때문에 특히 하피냐의 두 번째 골은 환상적인 골이었습니다. 그러면서 3대2로 승리를 거뒀다. 요 얘기를 해야 되겠고, 그리고 두 가지도 얘기를 해야 돼요. 일단 부상에서 돌아온 더용 선발 출전에서 너무 잘해줬다. 페드리 교체 출전해서 도움 기록했다. 텐센 교체 출전해서 결승골 넣었다. 이 세 명의 선수가 부상에서 돌아온 게 이 경기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 차비 감독 선수 교체 기가 막히다. 이렇게 할 줄 아는 감독이 그동안 왜 그랬어? 선수 교체는 이렇게 하는 거야. 제대로 했어. 첫 번째 선수 교체 61분에 세르지하고 라민 야말을 빼고 페드리하고 펠릭스를 투입합니다. 라민 야말이 오른쪽에서 뛰고 있었고 하피냐가 왼쪽 하프 스페이스에서 주로 뛰긴 했지만 왼쪽에 위치하고 있었잖아요. 라민 야말이 빠지니까 펠릭스가 들어오면서 펠릭스가 왼쪽으로 가고 하피냐가 오른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페드리가 중앙에서 뛰는 거죠. 그런데 페드리의 로빙 패스, 하피냐가 들어가면서 발리 슈팅. 이게 61분에 교체 투입해서 62분에 터진 골입니다. 1분 만에 교체 효과를 딱 봤다는 거죠. 이건 쪽집게 과외도 이렇게 못합니다. 이건 대단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 놀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 또 한 번 있거든요. 76분에 더용과 하피냐를 빼고 텐센과 페란을 넣었어요. 저는 더용과 하피냐 뺄 때도 과감하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더용이 너무 잘해주고 있었고 하피냐는 두 골을 넣고 있었잖아요. 근데 뺄만도 하다는 생각도 또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도용이 부상에서 돌아온 복귀전이니까 관리를 해줘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체아웃 시켰다는 생각이 들고, 하피냐도 많이 뛰었으니까 빼주는 것도 이해는 됐습니다. 그러면서 텐센을 미드필더 라인에 페란을 오른쪽 측면에 배치하는 모습이 나왔죠. 그런데 1분 후에 77분에 김도환이 코너킥을 처리하고 텐센의 2경기 첫 터치 헤더, 그게 결승골입니다. 야, 선수 교체 이거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노리고 했다고 해도 이렇게 안 돼요. 운도 좀 따른 거고, 그리고 차비 감독이 적재적소에 교체도 해준 거고, 이 두 가지가 어우러져서 교체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난 경기였습니다. 전 보면서 닭살이 돋더라고요. 너무 놀라운 선수 교체였습니다. 자, 경기 끝나고 차비 감독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좀 볼까요? 차비 감독은 세계 최고의 팀 중 하나를 상대로 거둔 자랑스러운 승리라고 얘기하면서 자신감을 그리고 만족감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반쯤 왔을 뿐이고 홈에서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루이스 엔리케 감독 같은 경우에도 1차전 승리를 거둔 바르셀로나 축하한다. 하지만 2차전은 다를 거라고 자신감을 표했거든요. 차비 감독은 오히려 경계심을 좀 드러냈습니다. 1차전 승리를 거뒀지만 이건 반쯤 왔을 뿐이다. 2차전이 남아있다. 그리고 2차전 홈에서 경기이긴 하지만 어려운 경기가 될 거라고, 경계심을 풀지 말자, 방심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모든 것이 잘 진행됐고 특히 수비적인 부분을 선수들이 잘 이해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음바페를 묶었죠. 레반도프스키가 야말과 하피냐를 편하게 만들었고,
그 얘기입니다. 수직적으로 움직이면서 계속 연결해주고 몸싸움 해주고 헤더로 떨궈주고 골을 안 넣어도 이렇게 활약하면 칭찬할 수밖에 없습니다. 레반도프스키 칭찬해야 돼요. 레반도프스키를. 그리고 쿠바르시에 대해서는 칭찬을 아낄 수 없다. 쿠바르시 이주원이 놀라더라. 이주원이 쿠바르시 보면서 제가 17살 맞아요? 제가 17살이에요? 라마시아 출신들은 이 정도입니다. 전 놀랍지 않아요. 여하튼 라민 야말과 쿠바르시도 이 경기에서 너무 잘해줬기 때문에 바르셀로나 팬들은 뿌듯함을 좀 느낄 것 같아요. 나만 그런가? 나는 마치 내 아들이 나가서 뛰는 듯한 그런 느낌? 라민 야말이나 쿠바르시 같은 아들이 있으면 진짜 좋겠다. 여하튼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이 경기의 MVP는 하피냐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경기에서 하피냐는 76분 뛰면서 2골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 2골은 매우 중요한 골이었죠. 특히 원정에서 선제골 매우 중요했고요. 그리고 1대2 상황에서 동점골 역시나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하피냐가 챔피언스 리그에서 데뷔한 이후 11경기 만에 데뷔골을 넣은 것이고 그 경기에서 멀티골을 넣은 겁니다. 이 경기에서 슈팅은 무려 6차례나 했고요. 유효 슈팅은 4차례나 했습니다. 하피냐 있잖아요. 최근 들어서 레반도프스키의 움직임에 가장 큰 덕을 보고 있는 선수가 하피냐 같아요. 레반도프스키가 끌어내고 미드필더들이 다이렉트한 패스를 하고 하피냐가 뒷공간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하피냐 앞쪽에 공간이 생긴다. 공간이 생기면 하피냐는 리즈 시절의 활약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플레이를 지금 하피냐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패스는 22회 시도에서 18회 성공했고요. 그 가운데 키패스가 3회나 돼요. 와, 기록 보니까 더 놀랍네. 2골 넣었죠? 유효 슈팅 4개 했죠? 키패스를 3개 했죠? 드리블을 2번 성공시켰습니다. 이 경기 진짜 하피냐 경기구나. 올 시즌 공식 30경기에서 8골 10개의 도움을 기록했는데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6경기 동안 2골 3개의 도움을 기록하게 된 거예요. 그 2골을 바로 이 파리 생제르맹전에서 기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경기 끝나고 나서 여러 가지 소감을 밝혔는데 그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나는 이 밤을 내 기억 속에 항상 간직할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신 인생에서 최고의 경기였다는 얘기죠. 굿잡 하피냐. 잘했습니다. 엑설런트. 정말 대단했습니다. 하피냐가 이렇게만 해준다면 진짜 소원이 없겠다. 하피냐 지금의 기세를 이번 시즌 끝까지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라민 야말과 쿠바르시 얘기도 해야 되겠죠. 라민 야말이 61분 출전해서 슈팅 2개 했고요. 패스를 12회 그리고 키패스를 1번 했습니다. 그리고 드리블을 3번 했는데 라민 야말은 드리블을 통해서 오른쪽 라인을 올라가고 침투하고 이 역할을 상당히 잘해줬습니다. 그리고 라민 야말이 볼을 갖고 정말 유려하게 드리블하면서 들어가는 거 보니까 물건은 물건이더라. 라민 야말이 이 경기에서 선발 출전하면서 챔피언스리그 8강에 출전한 최연소 선수가 됐습니다. 16세 272일의 나이에 챔피언스리그 8강에서 눈부신 활약을 펼친 거죠. 그리고 파우 쿠바르시 90분 풀타임을 출전했죠. 쿠바르시의 패스는 진짜 장난 아니야. 진짜 너무나 정확한 패스를 앞쪽으로 전개해 줍니다. 패스 성공률이 89%라고 하는데 수비수가 패스 성공률 89% 높다고 보기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 바르셀로나의 다른 센터백들은 횡패스를 많이 주고받으니까 수비시에서 패스 성공률이 90%가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쿠바르시는 앞쪽으로 전진 패스를 계속 해줘요. 하물며 롱패스를 계속 시도합니다. 롱패스 성공률은 50%인데 4차례 시도해서 2번 성공했거든요. 일단 1차 비디오의 관여를 그만큼 많이 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뿐만이 아니라 수비 상황에서 음바페와 덴벨레를 상대했잖아요. 그 가운데 걷어내기 4회, 슈팅 차단 1회 정말 놀라운 활약을 펼쳤습니다. 쭉쭉 자라나라.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더 성장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제는 라민 야말과 쿠바르시는 바르셀로나의 미래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현재에도 너무 잘하니까요. 이런 선수들 진짜 쉽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라마시아에서 등장한 선수들이 워낙에 뛰어난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라마시아에서는 좋은 선수들 많이 나오잖아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정도의 선수들이 등장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최근에 보얀이라든가 안수파티 보면 아시겠지만 관리를 잘해줘야 됩니다. 관리를 잘해줘야 되고 그리고 이 선수들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는 거죠. 라민 야말과 쿠바르시 지금도 너무 잘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바르셀로나의 4월 일정을 보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에 카디스 원정 경기를 펼치는데 이 경기 쉬운 경기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차비 감독은 로테이션을 대거 돌릴 거예요. 왜냐면 다음 주에 파리 생제르맹과 8강 2차전을 펼치잖아요. 이 경기에 집중할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다음 주 주말에 레알 마드리드하고 엘 클라시코를 펼칩니다. 이제 라리가에서 남은 경기가 많지 않고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의 승점차는 8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뒤집는 게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엘 클라시코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의 경우 바르셀로나가 엘 클라시코를 잡는다. 그러면은 승점차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면 레알 마드리드가 압박감을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레알 마드리드 원정 경기 당연히 사력을 다해야 됩니다. 여기다가 대진운이 좀 있는 건 뭐냐면 바르셀로나는 8강 2차전을 파리를 상대로 홈에서 치릅니다. 반면에 레알 마드리드는 8강 2차전을 맨시티를 상대로 원정에서 치러요. 그렇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은 레알 마드리드가 조금 더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일단 레알 마드리드는 올 시즌 공식 경기에서, 라리가뿐만이 아니라 공식 경기에서 홈에서 패배는 없습니다. 자, 엘 클라시코 치르고 나서 라리가 33라운드에서는 발렌시아를 상대로 홈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사실 지금 이 순간 꾼애들의 관심은 파리 생제르맹하고의 챔피언스리그 8강 2차전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죠. 준결승전에 진출해야 되니까요. 유리한 점이 있다면 파리 생제르맹이 1차전 홈에서 패한 경우 다음 라운드에 진출한 경우가 없더라고요. 그 정도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고, 반면에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홈 경기를 치르고 있고 원정 1차전에서 3대2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스코어적인 측면, 홈경기 분위기 여러 가지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다만 바르셀로나의 아쉬운 점은 세르지하고 텐센이 경고 누적으로 파리 생제르맹하고의 2차전에 출전할 수 없다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차비 감독이 미드필드 라인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이 계획이 매우 중요할 듯 보입니다. 이제부터는 설레발을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파리하고의 8강 2차전, 레알하고의 엘 클라시코 모두 중요한 경기입니다.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경기인데 이제는 설레발 금지. 사실 저는 8강 1차전 펼쳐지기 전에는 당연히 8강 1차전은 파리 원정이니까 어려운 경기고, 제가 오프닝 때 얘기했다시피 여러 가지 어려운 이유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 이겨야 된다, 계속 떠들어 온 겁니다. 파리 두렵지 않다, 한판 붙자, 들어와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순간 유리한 쪽은 바르셀로나가 됐죠. 원정 1차전에서 3대2로 승리를 거뒀으니까. 그런데 한 골 차는 또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부터는 진짜 설레발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일단 바르셀로나 8강 1차전 승리 만족하고요. 8강 2차전 엘 클라시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바르셀로나 좋아! 파이팅! 앞으로 나가자고! 영차!